320억! 경매인의 마지막 외침이 경매장을 뒤흔들었다. 320억입니다. 320억! 더 없으십니까? 경매인이 망치를 들어 올렸다. 하나, 둘, 긴장된 침묵 속에서 카운트가 시작되었다. 셋! 320억에 낙찰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정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에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시간이 멈춘 듯한 곳에 정순의 집이 있습니다. 기와가 몇 장 빠진 낡은 한옥, 그 마루에 정순이 앉아 바래진 화구를 꺼내고 있었죠. 올해로 68,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지만 그림 앞에서만큼은 소녀 같은 설렘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그림을 그려볼까?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물감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어요. 이 물감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50년이 넘었으니까요. 처음 붓을 잡았던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은 정순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서울 어느 미술대학 복도를 뛰어다니던 20살의 정순. 그때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언젠가는 자신의 작품이 유명한 갤러리에 걸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학비를 마련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농사일에 지쳐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병원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정수는 꿈을 접고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미안하다, 순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후 정수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죠. 23세 동네 청년 병수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 병수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정수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그래도 정수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촛불 켜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비 오는 날 집에만 있을 때 틈만 나면 붓을 잡았습니다. 전문적인 화구를 살 돈도 없어서 아들이 쓰던 크레용이나 색연필로 그리기도 했죠. 또 그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요. 며느리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빨래를 널다 말고 정순을 째려보는 눈빛이 곱지 않네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미영은 시어머니의 그림 그리기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그런 철없는 짓을 하세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수는 붓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짜증과 답답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남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림쟁이 할머니네라고 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을 회관에서 어디를 가든 정순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할머니 또 그림 그리고 있던데 참 별나긴 별나다.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없어. 그 시간에 손자라도 더 봐주지. 그림 그려서 밥이 나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정순의 귀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붓을 놓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정수는 창밖 풍경을 캔버스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뒷산의 모습이 계절마다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봄에는 연초록 새싹들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짙푸른 잎들이 무성해지죠. 가을에는 빨강, 노랑, 주황빛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붙잡는 게 죄는 아닐 텐데, 내 삶에서 유일하게 숨쉴 구멍인데,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걱정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색깔들이 화폭 위에서 어우러지고 붓끝에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혀를 차며 빨래를 계속 널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정수는 오늘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뒷산의 풍경이 화폭에 생생하게 담겼네요. 비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이지만 정순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화구를 정리하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려나갈 거예요. 그것만이 정순에게 남은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중턱에 있던 낡은 폐가가 철거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집은 10여 년 전부터 비어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조차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곳이었죠. 김 선생네 집 말이야? 어차피 무너져가던 집인데 잘 됐네. 그래. 보기에도 흉물스러웠어.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집이 남달랐어요.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보니 그곳은 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배웠던 추억의 장소였거든요. 그 집 주인이었던 김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워온 화가였습니다. 정순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주말마다 정순을 데리고 그 집에 찾아가곤 했어요. 김 선생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순아, 김 선생님께 제대로 인사드려라. 이 동네에서 그림을 가르쳐 주실 분은 김 선생님 뿐이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김 선생은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붓을 잡으면 젊은이 못지않게 생기가 넘쳤어요. 하얀 수염을 기르신 분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소년처럼 맑고 열정적이었죠. 그림이란 말이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고 영혼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거란다. 김 선생의 가르침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정수는 그분께 색칠하는 법, 명암 표현하는 법, 원근법 등 그림의 기초를 배웠어요. 특히 인물화 그리는 법을 집중적으로 배웠죠. 김 선생은 정순의 재능을 금세 알아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났어. 손끝에서 영혼이 흘러나오고 있다니까. 언젠가 큰 화가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순의 가슴은 뛰었어요. 김 선생의 격려 덕분에 서울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이 돌아가신 후 그 집은 비어있게 되었고 정순도 학업을 포기하고 시골로 돌아와야 했죠.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 정순은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그 집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 뭔가 걱정 있으세요? 계속 한숨만 쉬시네요. 며느리 미영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어봤지만 정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 9시가 넘어서 정수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밤에 왜 나가세요? 위험해요.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렸지만 정수는 잠깐 산책하고 올게.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어라고만 대답했어요. 달빛 아래 폐가로 향하는 길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올빼미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정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와는 몇 장 빠져 있었고 대문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담장 곳곳에는 덩굴 식물들이 얽혀 있었죠. 김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정수는 빈 집을 향해 작은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집안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부엌. 모든 곳이 텅 비어 있었지만 옛날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김 선생님이 차를 끓여주셨지. 저기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작은 골방에 들어서는 순간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벽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니 김 선생이 그곳에 중요한 그림 도구들을 보관하셨던 곳이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지가 확 날리면서 기침이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안쪽을 뒤져봤어요. 오래된 책들, 붓통, 물감 자국이 묻은 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거칠거칠한 것이 만져졌어요. 캔버스였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그것을 꺼내봤어요. 곰팡이가 핀 천에 쌓인 캔버스 뭉치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천을 벗겨봤어요. 그 순간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순이 20살 때 그렸던 초상화들이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이 났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올 때 짐이 너무 많아서 김 선생 댁에 잠시 맡겨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너무 바빠서 그리고 아픈 기억이라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거죠. 내 그림들이 여기 있었구나. 정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흐느꼈습니다. 20살의 정순이 그린 자화상, 친구들의 모습, 서울 거리 풍경, 대학 캠퍼스의 나무들, 모든 작품에 젊음의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작품을 보는 순간 정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작품이었는데 화폭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언젠가 꼭 완성하겠다. 마이너스 정순 1977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정순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묻어두었던 열정, 포기했던 꿈, 젊은 날의 다짐들이 모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 그림들, 세상에 다시 보여주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서 찾아온 그림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밤새 설렘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작품들이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이 그림들을 어떻게 되살려볼까? 정수는 곰팡이가 핀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솜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감이 벗겨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그림들은 생각보다 튼튼했어요. 김 선생이 좋은 재료로 만든 캔버스를 써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이상한 일 하고 계세요? 며느리 미영이 아침 빨래를 들고 나오다가 정순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마루에 펼쳐진 낡은 그림들을 보니 더욱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그 더러운 것들 어디서 주워오신 거예요?
집안이 곰팡이 냄새로 가득하잖아요. 빨리 치우세요. 하지만 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하나 닦아낼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해졌어요. 이 그림은 친구 영희를 그린 거고 저 그림은 대학교 앞 카페에서 그린 풍경화였죠. 특히 자화상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살의 정순이 거울을 보며 그린 자신의 모습.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금의 주름진 얼굴과는 너무도 달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대부분의 그림을 복원했어요. 일부는 물감을 덧칠해서 원래 색깔을 되살리기도 했고 찢어진 부분은 조심스럽게 기워 맞추기도 했죠. 작업하는 내내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녀 소연이 방학을 맞아 시골로 내려왔어요. 소연은 미술학과 3학년으로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그림 그리기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펼쳐진 그림들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 그림들. 소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다운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에 그린 건데 폐가에서 우연히 찾게 됐단다. 소연은 더욱 자세히 그림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색감, 구도, 붓터치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특히 인물의 표정을 잡아내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건 지금 유럽 화단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작품이에요. 이런 화풍을 서정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요즘 다시 각광받고 있거든요. 소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미술사 지식을 동원해가며 할머니의 작품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초상화 시리즈는 정말 특별해요. 인물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은 깊이가 있어요. 할머니, 이걸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정수는 손녀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20살 때는 그저 좋아서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소연아, 그런 말 하지 마라. 할머니가 뭘 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봐도 될까요?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어요. 정수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손녀가 그렇게 좋아하니 허락해줬습니다. 소연은 정성스럽게 그림들을 촬영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고 조명도 자연광이 가장 잘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찍었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글을 써서 업로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숨겨진 작품들. 1970년대에 그려진 초상화 시리즈입니다. 한국의 잃어버린 서정적 리얼리즘의 보석 같은 작품들이에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연의 친구들, 미술학과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어디서 찾은 거야? 이런 화풍은 요즘 갤러리에서도 보기 힘든데. 혹시 전시 계획 있어? 특히 소연의 지도교수인 김 교수님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소연아, 이 작품들 실물을 볼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한국 근현대 미술에 숨겨진 보물일 수도 있어. 소연은 흥분해서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김 교수님이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도 들어왔어요. 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그림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의 그림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묻혀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손녀 소연 덕분에 자신의 그림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소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예상을 뛰어넘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수가 수천 개를 넘어섰고 공유와 댓글이 계속 늘어났어요. 심지어 미술 전문 잡지 기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미술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소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와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언론사와 갤러리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국미술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는 전시 제안까지 해왔어요.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그림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젊은 시절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병호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인터넷에 올린 거 봤는데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병호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어머님이 화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창피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이런 일로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순이네 할리가 갑자기 화가 납니다. 나이 들어서 허황된 꿈 꾸는 게 아니야? 인터넷에까지 나왔다는데 참 별나긴 별나네. 미영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시어머님, 이웃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마트 가기도 창피하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정수는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기회였거든요. 병호야, 이건 할머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젊을 때 포기했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화가 타령이에요? 그냥 조용히 손자나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병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림 그리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였어요. 왜 다른 어머니들처럼 조용히 살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죠. 어머니가 그림 그려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 집 살림이 나아져요? 아니면 제 직장에 도움이 돼요? 그냥 나이에 맞게 사세요. 정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정말로 전시 제안이 왔습니다. 갤러리 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 작품을 직접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발견된 보물 마이너스 정순 작가 초상화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전시회가 열린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 그림이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될 만큼 좋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요즘 이런 진정성 있는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르신의 그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병호는 아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집 부리시네요. 이 나이에 전시회라니 웃기지도 않아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미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할까봐 걱정이에요. 너희 할머니 늙어서 화가 된다며?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해요? 심지어 마을 이장님까지 찾아와서 정순에게 말했어요. 정순 씨, 마을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신기해하지만 어른들은 못마땅해하고 계세요. 너무 큰일 벌이지 마세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손녀 소연만큼은 자신을 끝까지 지지해줬거든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소연의 격려 덕분에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겠어. 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나중에 창피당해도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정순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김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는 돌아가신 김 선생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김 선생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순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국제 갤러리였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청담동의 아트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이 흥분해서 달려와 휴대폰을 흔들어댔습니다. 화면에는 갤러리 디렉터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정순 작가님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해외 컬렉터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작품들이에요. 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라니 그곳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만 전시되는 곳이었거든요. 소연아, 정말일까? 할머니 그림이 그런 곳에 걸려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할머니 작품은 정말 특별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아들 병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그 갤러리에서 전시하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병호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청담동 갤러리의 작품 가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니, 제가 서울에 아는 화상이 있어요. 그분이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정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병호가 데려온 화상 김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와서 그림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오, 이거 정말 좋은 작품들이네요. 특히 이 초상화 시리즈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김 씨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병호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니 정순에게 제안했어요. 어르신, 이 그림들을 저희가 한 번에 다 사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좋게 쳐드릴게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림을 팔라는 거였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이 그림들은 전시하려고 하는 거라서요.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전시회 같은 것보다는 확실한 돈이 낫지 않을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실 건가요? 병호도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시회를 해봤자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요? 차라리 돈으로 받아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나아요.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그림들을 팔고 싶지 않았어요. 병호야, 엄마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 어머니,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김 사장님도 바쁘신 분이라서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압박을 받은 정수는 결국 하루만 더 생각해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하루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팔아야 할까? 전시회를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마루에서 그림을 보고 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호가 몰래 그림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병호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김 사장님이 급하다고 하세요. 어차피 팔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팔겠다고 했어?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병호는 이미 그림들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영까지 나서서 도왔어요. 시어머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나이에 맞게 사시라고요.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그림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다니요. 안 돼. 그 그림들은 팔 수 없어. 정순이 그림을 지키려고 하자 병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런 철없는 짓을 하실 거예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순간 정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50년을 기다려서 다시 찾은 꿈인데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거였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정수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의 작은 꿈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내 삶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버리려는 거냐?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정순의 절규가 빈 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들은 이미 차에 실려 있었고 병호는 곧 떠날 찬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방학이 끝나서 서울로 올라가려던 참이었는데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하게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소연은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그림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 허락도 없이 왜 그림을 가져가요? 소연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할머니를 위하는 일이야.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 그림들은 할머니 인생이에요. 아빠가 가져갈 권리 없어요. 소연이 조용히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할머니 꿈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예요. 소연의 도움으로 그림들을 되찾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소연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정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며칠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생각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순을 보며 병호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걱정되는 것도 이해해. 이번 기간 동안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생을 되짚어 봤어요. 20살의 꿈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온 것,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키운 것, 밭일과 집안일에 매달린 긴 세월들.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 정수는 자문해 봤어요. 언제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림을 다시 찾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야. 내 영혼이 살아온 증거야.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병원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고 순수한 모습이 부러웠어요. 정순도 그림 앞에서만큼은 그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숨지 않겠어. 누가 뭐래도 내 그림을 세상에 내놓겠어.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며칠 후 소연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정수는 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소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정말 포기했을 거야. 고마워.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에게는 꿈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소연의 말에 정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소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전시회를 한 달 연기해 주겠대요. 그리고 더 큰 공간에서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정말이야? 그럼 할머니가 나아지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미술 전문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중에도 정수는 그림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스케치북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간병하는 간호사들을 모델로 인물화를 그렸더니 모두들 신기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제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어머님은 진짜 화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수는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퇴원하는 날, 병호가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병호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정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병호야, 엄마가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 뜻대로 하게 해줄래? 병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저도 응원하겠어요. 대신 건강 잘 챙기세요. 정수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파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그림들을 다시 봤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소연이 잘 보관해 놨더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정수는 붓을 들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아픈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할머니, 정성스럽게 간병하던 간호사, 병문안 온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들. 그림을 그리는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김 선생님,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세상에 제 그림을 보여줄 준비가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김 선생이 나타나 잘하고 있다. 순하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정순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지만 정순에게는 꿈의 무대나 다름없었어요. 개막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소연이 흥분해서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술 관련 기자들, 갤러리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북적거렸어요.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 걸린 초상화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였어요. 50년 전 20살 정순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1970년대 한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 미술평론가가 기자에게 인터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특히 이 자화상 시리즈는 당시 젊은 여성의 내면을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지금 발견한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전시회는 예상 외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정순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감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경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순 작가님, 저희가 다음 달 진행하는 근현대 미술 경매의 작품을 출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갤러리 관장이 정순에게 제안했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정순은 소연에게 물어봤어요. 소연아, 경매가 뭐야? 할머니, 경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작품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그림을 사가는 거죠. 소연은 경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도 말해줬어요. 할머니, 경매에 나간다는 것은 작품성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경매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할머니 그림이 그런 곳에 나가도 될 만큼 좋은 건가? 물론이에요, 할머니. 이미 전문가들이 인정한 작품들이잖아요. 결국 정수는 자화상 한 점을 경매에 출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살 때 그린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이었어요. 경매일이 다가오자 정수는 긴장됐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연과 함께 서울의 경매장에 갔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경매장이에요. 유명한 작품들이 모두 여기서 거래돼요. 경매장은 마치 극장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정순의 자화상이 조명을 받으며 걸려 있었어요. 객석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서 작품을 품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템 15번 정순 작가의 자화상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시작가는 50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지만 큰 관심은 없어 보였어요. 정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1,000만 원.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외국인 같아 보였어요. 2,000만 원. 다른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3,000만 원. 5,000만 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소연이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한 외국인이 일어섰습니다. 덩치가 큰 서양 남자였는데 통역사와 함께 왔더라고요. 1억. 그의 외침에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1억 5천만. 또 다른 사람이 응수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양 초현실주의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외국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했어요. 이런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적인 발언에 경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2억, 3억, 5억.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현실감을 잃을 정도였어요. 10억, 20억. 경매장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마침내 그 외국인이 마지막 가격을 불렀습니다. 320억.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응찰하지 않았어요. 320억에 낙찰됩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경매가 끝난 후 그 외국인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50년 동안 숨어있던 보석을 찾은 기분이에요.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그의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림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그날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병우와 며느리 미영은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정말 320억이요? 병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사과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재능을 몰라봤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응원하겠어요. 하지만 정수는 담담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야 세상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한 거야. 경매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 앞다투어 취재 요청을 해왔고 마을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그 낡은 한옥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그림 그리고 계세요? 소연이 서울에서 내려와 정순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돈이 많아져도 이건 변하지 않는구나. 정수는 웃으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별난 그림쟁이 할망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 화백님, 우물가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고, 화백이 무슨. 그냥 정순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시잖아요. 전국에서 정순 화백님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사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까지 찾아왔어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너무 큰일 벌이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이장님이었어요. 정순 씨, 아니 정순 화백님, 마을에서 작은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장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의 성공으로 마을이 유명해지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미술관이요? 이런 시골에 미술관을 만든다고요? 네, 정순 화백님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죠. 정순은 고민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 큰 변화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장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직 그런 큰일을 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아들 병우와 며느리 미영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작업실을 새로 만들어 드릴까요?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병우는 어머니를 위해 집을 수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우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 마루가 제일 좋아. 여기서 50년 넘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필요 없어. 하지만 어머니, 아니야. 이 자리가 내게는 특별한 곳이야. 김 선생님도 여기 오셔서 그림을 가르쳐 주셨고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정수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어요. 돈과 명예가 생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정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제안이 온 거예요. 할머니,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소연이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소연아, 고마운 일이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게 좋겠어. 파리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응, 알아.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여기가 최고야. 이 마을, 이 집, 이 마루. 모든 게 내 그림의 영감이거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뒷산의 모습이 또 다른 계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들, 논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모두가 정순에게는 소중한 모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손녀 소연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아, 할머니가 해낸 거라면 너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정수는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소연아,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그림을 그려야 해.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진정성 있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붓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내 그림이 나를 구원했구나.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죠. 마루에 놓인 그림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20살 정순의 꿈과 68 정순의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카메라는 정순의 모습을 천천히 비추며 멀어졌습니다. 뒷산과 함께 작은 한옥, 그리고 그 마루에서 그림을 그리는 정순의 모습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순의 하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정순의 마지막 붓질과 함께 화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68세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꿈과 재능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0년 동안 묻혀있던 그림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 같은 가능성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손녀 소연의 믿음과 응원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격려가 누군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잠들어 있던 꿈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